나 이제 이겼다. 보자. 자, 수소결합과 관련하여 다음 이야기. 자, 앞서는 수소결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수소결합이 그래서 이제 된다고 치자. 그 됐다고 했을 때의 어떤 구조적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소결합이 이루어질 때 이게 또 이게 각이 중요하죠. 각. 뭘 해도 사실은 각이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뭔가 잘 돌아갈 때도 우리가 야 이거 각이 나온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보시면 수소결합에서도 이 적절한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 가장 유명한 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무르가 있겠습니다. 무르 H2O.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샨쇼가 전김 송도가 커서 마이나추. 얘도 마이나추. 근데 이 슈쇼가 전김 송도가 작아서 보시다시피 플라추. 그럼 여기서 슈쇼 결합이 슈쇼 샨쇼 사이에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난데없는 각도란 어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 저기. 저 각도가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 각도가 가장 좋은 각도, 수소결합에 의한 어떤 안정성이 가장 최적화되려면 저 각도가 몇 도인 것이 좋다고 했었죠? 바로 시타가 180도. 일때 바로 수소결합이 가장 적절해진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자, 왜라고 했죠? 왜? 이유는? 바로 어쨌거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보시다시피 인력이 있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근데 인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여기에 있는 요 산소 마이너스와 산소 마이너스끼리는 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지들끼리 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바로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청력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청력은 작게. 그러려면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각도가 몇 도인 게 좋다? 180도인 것이 좋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 샨쇼, 이 샨쇼를 기준으로다가 아니 수소를 기준으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소가 산소, 수소, 산소 이 180도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뭐 직선형. 아시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도 그림 6 보이세요? 교재 그림 6? 예, 34페이지에 그 교재에 34페이지 그림 6. 강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죠. 내가 또 다 있죠. 뭐야? 어디 갔어? 여기가? 여기 있다. 자, 자, 보시면 거기 그림 6 한번 보세요. 그림 6 찾았어요? 네. 그림 6이 옥스토비 화학책에 나오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바로 이제 H2O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이루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거기 시꺼멓게 보인 게 무슨 원자? 산소 원자. 허옇게 그린 게 수소 원자겠죠. 우선 그림 6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죠.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침투가 그려져 있죠. 산소의 전자구름이 수소의 전자구름이 산소 쪽으로 일부 들어가 있죠. 보이세요? 침투가 우선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산소, 수소, 산소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게 그림 6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강민 보이죠? 네. 그죠? 만수로 보이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재윤이도 보이죠? 왜요? 그럼 재윤. 재윤. 설마 뭐 재윤이 이름 뭐 까먹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자, 뭐. 때때로 난 내 이름을 까먹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이름이 한 3분 정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참 기억했다가 내 이름이 정일원이었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이죠. 이런. 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수소결합이 나타날 때 가장 적절한 각도가 180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뭐 어떻다? 더 작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결합각 얘기하다가 밀도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결합각 때문에 그 구조가 계속 형성되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얼음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할 텐데 이따 좀 더 할 텐데 이 얼음 얘는 수소 결합이 가장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체계 중에서 수소 결합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그거이 바로 얼음. 아시겠죠? 아이 차가워. 얼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얼음의 경우 수소 결합이 잘 나타나는 건데 재밌게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합각 제한. 자, 결합각 제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바로 180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각 제한이 나타나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고 좋아하죠, 레고. 네. 레고. 좋아합니다. 레고. 레고. 그래서 나도 레고를 좋아해서 네, 얘기한 적 있나?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리즈를 다 샀어요. 다 샀어요. 그래서 저기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거기 그 블리커 스트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와칸다도 있고. 블리커 스트리트 그거 사 블리커 스트리트에 이게 집, 이게 그 생텀 뉴욕 생텀 집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저 누구냐 그거 그 뭐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노란색 우주선 있죠. 네, 그것도 있고, 막 타노스랑 싸우는 것도 있고. 하여튼 세트로 다 있고 엔드게임 관련된 모든 명장면 집에 다 세트로 다 있거든요. 네, 다 있어요. 다 그래서 한 몇십만 원 들었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해갖고 이제 막 애들이랑 만들고 완전 재밌었는데. 근데 또 레고라고 하는 게 또 묘한 게 또 만들고 나면 또 허무하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레고의 가장 즐거운 순간은 언박싱. 그때가 레고 가장 즐거운 순간이죠. 네, 그래서 뭐 레고도 사실은 그 겉면이 화려하지, 진짜 예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덴마크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이에요. 내가 이제 하여튼 뭐 거의 그 삼성 갤럭시에 견줄만한 상품이라고 보는데 덴마크가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 근데 이제 겉도 화려하잖아. 그래서 해가지고 탁 뜯으면 거기 막 부품이 자글자글 있고 막 설명서도 되게 예쁘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차근차근 만드는 거야. 차근차근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지. 그러면 다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게 다시 그 상자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맞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간. 왜냐하면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서대로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일정한 결합각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결합각을 내 맘대로 끼우는 게 아니라 설명이 돼 있는 대로 결합각에 제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블록을 맞춰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절 부분은 반드시 이 각도를 유지하게 만들면 전체 구조의 빈 공간이 중간에 뚱빵뚱빵뚱빵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고를 다 만든 다음 만들어 놓은 녀석은 다시 그 상자 안에 절대 안 들어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뭐가 됐을 때? 고체가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항상 얼음은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얼음은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물에 뜬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볼게 교재에 보시면 그림 7 그림 7 찾았어요? 자, 그림 7 보시면 이게 얼음이 형성될 때의 그 얼음 결정 구조가 그림 7에 나와 있거든요. 이 얼음 결정 구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화학책, 뭐 심지어 인터넷 아니면 과학 교양 서적에도 얼음 결정 구조는 굉장히 흔하게 나와요. 이때 중요하게 볼 것은 거기에 그 그림 7에 보시면 조금 큰 동그라미가 산소일 거고요. 작은 동그라미가 당연히 수소를 얘기하겠죠. 이때 거기 보시면 수소를 중심으로 산소, 수소, 산소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다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전 지구의 모든 수소결합 결정 구조 그림은 항상 수소를 중심으로 직선이 되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결합각이 제한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기하학적으로 중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얼음이 밀도가 떨어지고 물 위에 뜬다.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생각을 꼭꼭 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했다. 근데 또 이제 참고로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얼음 중에 어떤 얼음이 있을 수 있냐면요. 얼음 중에 D2O. 이 D가 누구겠어요? 바로 원자번호는 1번인데 질량수가 2인 중슈셔예요. 그래서 중슈셔도 물이 되고 그것도 얼리면은 뭐 얼음이 되겠죠? 이 중수소 얼음은 이게 당연히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놀랍게도 밀도가 1보다 커집니다. 이거는 뭐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그걸 구성하는 이 녀석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맹물의 얼음은 물 위에 뜹니다만 중수 얼음은 가라앉아요.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또 희한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구의 중수는 원래 자연계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습니다. 네, 원래 있어요. 네, 우리 몸에도 1% 정도의 물은 중수예요, 그렇죠? 자연계에 원래 1% 정도의 수소가 있습니다. 그 중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장에서 중수를 어떻게 얻어내냐면 바닷물이죠, 바닷물. 바닷물을 대량 가지고 와요, 대량. 그래서 수영장 같이 큰 데다가 바닷물을 채워요. 그 다음에 얼려요. 그럼 얼음이 생기겠죠? 근데 온도를 천천히 낮추다 보면 얼음이 바닥에 깔리는 얼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만큼 많은 물을 얼리면 바닥에 조그맣게 뭐가 바짝바짝 바닥에 깔려요. 그걸 걷어내. 그게 중수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뭐라고? 왜냐하면 그 중수가 핵발전에 중요한 감속재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핵발전이나 핵폭탄 연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중수를 이렇게 걷어내서 그걸 가지고 중수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자연인 중수를 그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쓰는 거죠. 중수가 이제 어디에 쓰이죠? 핵폭탄이라기보다는 핵 발전소에 중요하게 씁니다. 핵발전소에 뭐로 쓰인다? 냉각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고 감속재로 씁니다. 감속재. 네, 뭐냐면 우라늄이 핵분개하면서 발전이 된다는 건 알죠. 근데 우라늄이 핵분개할 때 우라늄은 언제 핵분개를 할 수 있냐면요. 튀어나온 중성자가
속력이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핵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핵 붕괴가 될 때 튀어나온 중성자는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핵 붕괴가 될 때 나오는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 녀석이 희한한 특징이죠. 근데 걔를 중수에 담아 놓으면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물 중수랑 부딪히겠죠. 사방팔봉으로 튕기튕기 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그게 어떻게 된다? 다른 우라늄에 흡수가 되면서 또 다른 우라늄에 뭐가 될 수 있다? 뭐냐면은 그 핵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핵발전이 되려면 반드시 중수가 보통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핵연료봉을 그 핵발전소 그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핵발전소 영상을 보시면요, 핵 우라늄 연료봉이 아주 맑은 물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맑은 액체에 들어 있는데 그 맑은 액체가 중수예요. 그 안에서만 핵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핵분열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핵발전소에는 대량의 중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핵발전이 될 때 핵분열이 되면 차갑겠어요, 뜨겁겠어요? 핵분열이 되면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 핵 연료봉을 담가 놓은 중수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증발합니다. 아니 이게 핵분열이면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도 물인데 계속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수를 담가놓은 중수 계속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중수는 끊임없이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핵발전소에서. 그래서 전 세계 핵발전소에는 당연히 전 세계 핵발전소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핵발전소에는 그 중수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핵발전소에 중수를 공급하는 마켓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중수도 선물 거래가 됩니다. 다 됩니다. 네. 중수 거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중수를 생산한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필요하다. 그럼 수요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중수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중수와 관련된 뭐냐면 선물 시장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중수 같은 그런 물질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거래된다고도 상상은 못 해봤죠.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수를 그렇게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유통하는 업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수를 거래하는 업자다. 돈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핵발전소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상품이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많은데 사람들이 이게 상품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핵발전은 당연히 불법 사업이야, 합법 사업이야? 합법이지. 합법인데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어, 적게 벌겠어? 무지막지하게 많이 번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 그 무지막지하게 많이 버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시장을 독점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소모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여기서 얘기한 중수 같은 거. 그 소모품들을 납품하는 마피아가 있습니다. 네, 그걸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다. 이걸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마약 거래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당연히 많이 벌 수 있죠. 하지만 삼성반도체가 버는 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왜죠? 불법 사업이니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합법 사업을 해야 돼요? 불법 사업을 해야 돼요? 합법 사업을 해야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뭐 물론 마약 업 하면 당장 들어온 돈은 많죠. 하지만 당장 들어와도 이게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돈 세탁해야 되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주변에 공무원이나 경찰을 매수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억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범죄가 in the long run 그렇게 큰 돈이 못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반드시 합법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합법 사업을 통해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방법이 바로 독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핵발전소가 그것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LG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핵발전소에 그런 소모품이 납품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핵발전소에 납품하는 모든 소모품들을 누군가가 독점한다면, 이게 합법 사업인데 독점한다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발전소에 납품하는 그 많은 수의 그 소모품들은 사실 진짜로 독점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특별한 세력과 특히나 특별한 학연 지연에 의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전 마피아는 또 전 세계적인 링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모품이 이 나라에서도 쓰고 저 나라에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전 마피아들의 자금력과 정치력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원전을 없애는 건 쉽다, 어렵다?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만 이 원전을 철폐했다? 독일 같은 나라나 가능한 겁니다. 독일처럼 나라 전체의 그 청렴도가 높은 나라나 이 가능하지, 다른 나라에서 이 원전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없애려고 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원전을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원전을 유지하려고 하죠. 원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원전을 유지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누가 돈을 벌겠어요? 그 원전 마피아, 그 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전이 환경적으로 위험이 있건 없건 원전을 유지해야 돈을 계속 벌 수 있겠죠. 그럼 그 원전을 유지하는 정치적 방법이 뭐겠어요? 그 원전 사업으로 얻어놓은 돈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정치인들은 원전을 유지하자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밝혀냅시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은 원전을 없애려고 하고요. 어떤 정치인은 원전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럼 그 내막에는 이런 얘기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거다. 그래서 중수소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요. 아, 중요하다. 그렇죠? 자, 원전은 없애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지금은 필요하겠죠. 원전은 유지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유지해야 하는 게 더. 자, 환경적 말고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그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원전은 유지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환경적으로보다 아니 환경적으로면 아니, 환경 필요 없어요. 환경 됐고요. 환경적으로 할 얘기 너무 많고요. 그냥 경제학적으로요. 경제학적으로. 자, 여러분,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려면 뭘 남기기 위해서인 거죠?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인 거죠. 순이익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매출은 팔아서 남는 돈이고 이 비용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비용에. 그럼 비용에는 예를 들면 땅값. 그걸 이제 우리가 한자말로 지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공장이 운영됐을 때 에너지가 사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세, 전기세, 뭐 예를 들면은 그 공장 내부에 뭐 건설, 뭐 건설이보다는 어떤 그게 설비 투자. 이 설비 투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삼성반도체 같은 데서 생산 라인 하나 까는데 몇천억씩 해서 1조 정도 들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비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비용을 앞서는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최고의 비용. 이런 것보다 더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건비예요. 인건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비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보험료예요. 공장은 왜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공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보통 대형 사고예요.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면 그 리스크를 누군가가 뭐냐면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보험사예요. 보험사는 환경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험사는? 자, 보험사는 환경, 정치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해요. 보험사는 오직 무슨 생각만 한다? 보험사는 오직 무슨 생각만 한다? 오직 돈. 알겠어요? 자,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험사는 이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겠죠. 보험료를 왜 받아요? 사고 났을 때 대비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보험사는 항상 계산을 하겠죠. 자, 어떤 계산을 하냐면, 자, 이거예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와 그 다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는 정치를 생각하겠어요? 환경을 생각하겠어요? 오직 이것만 생각하겠어요? 보험사는 오직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더 커야 된다? 이쪽이 더 커야 된다고요. 즉 뭐냐면 아무리 사고가 나도요. 그 회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험료를 내서 사고가 나도 그걸 메꿀 수 있게 운영을 해야 보험사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아예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안 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무슨 말 알겠죠? 비슷하게 이쪽이 약간 더 많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보험사가 생각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돈. 보험사는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계산하는데 귀신일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사고는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해야 그게 근거가 될 테니까 보험사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돈을 미리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사고 피해 총액이 있을 거 아니야. 에 사고 발생 확률이 있겠지. 이걸 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이제 핵발전소로 넘어가 봅시다. 핵발전소는 공학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미 다 해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발전소가 됐건 무슨 공장이 됐건 공학적으로 얘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미 매뉴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뉴얼 안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 이미 다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사고 피해 총액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고 피해 총액의 대부분이 뭘까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뭔가가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보상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정치적도 아니고요. 환경적도 아니고요. 보험사 입장에서요. 바로 인명피해예요. 교통사고 안 나봤죠? 교통사고 날 때 있잖아요. 정말 운이 좋게 차만 부서진 경우 있죠. 그건 보험료가 안 올라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팍 올라가요. 왜냐하면 차를 고치는 건, 물건을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픈 사람을 다치는 건, 고쳐주는 건 정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고 피해 총액의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예요.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 그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돈이 나가거든요. 그럼 잘 봐요. 잘 봐.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핵발전소가 일어나면 누가 다치죠? 사람이 다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이 뭐냐면 지급해야 될 이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비용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바로 그 국가의 민주화와 인건비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생각해봐. 핵발전소 다쳤는데 핵발전소 사고 일어났는데 누가 다치겠어요? 불특정 다수가 당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그럼 불특정 다수니까 그 국가의 평균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의 평균 연봉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 있는 상태예요, 낮아 있는 상태예요? 아주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70년대, 60년대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훨씬 올라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아니고요, 민주화도 아니고요, 환경적으로도 아니고요, 오직 돈만 보자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해져 있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돈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치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환경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직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럼 비용이 커지겠죠?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핵발전 사업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한국에서는 뭐 이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인건비 수준과 민주화 수준으로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북한에서라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핵발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같은 나라는 인건비가 높아요, 낮아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돈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핵발전을 했을 때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핵발전을 했을 때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못 살 때는 핵발전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대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6위의 경제, 그리고 놀랍게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 세계 빅3가 되거든요, 한국이. 빅3가 돼요.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고요. OECD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빅3가 돼요. 미국, 중국 다음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OECD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돈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주의 싫어해, 좋아해? 자본주의 좋아하잖아. 자본주의 관점으로 핵발전은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무능한 산업이에요? 무능한 사업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직은 별로 없다고 봐요. 나 같은 사람이나 이해하지. 근데 이걸 이해하는 어떤 정치인이 핵발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핵발전을 유지해야 되는 원전 마피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치인을 죽여야죠. 돈이 수조 원이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전히 핵발전을 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어떤 상태다? 저런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수출 품목 지금 대부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있잖아요. 삼성반도체가 많이 하는 거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18년 때 전체 수출 규모 있잖아요. 전체 수출 규모의 50%가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업이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뭐 대기업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1년 그 대기업들의 수출 총액은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몇 %밖에 안 된다? 20%로 줄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입니까? 역대 최저입니까?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지금 무지막지예요. 무지막지예요. 근데 그 무지막지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전체 비율에서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로 줄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한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이런 아주 좋은 상품들이 있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산업. 이제 기존의 그런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핵발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영화 찍고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핵발전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규모로 뭐 공장 단지를 돌린다. 그러면 핵발전으로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 그렇죠. 뭐 그런 뭐 굳이 그렇게 뭐 이유를 달자면 달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뭐냐면요. 문화산업이에요. 문화산업. 무슨 말 알겠어요? 웹툰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 만화 1위가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일본 만화 랭킹 1위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웹툰이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 랭킹 1위에요 지금. 나루토 아니에요. 원피스 아니에요. 나 혼자만 레벨업. 뭐 네이버 웹툰 중에 이미 일본도 일본 최고 랭킹의 만화가 한국 웹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웹툰, 한국 소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상품 그런 거 할 때 더 이상 핵발전이 필요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핵발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환경도 아니고요. 정치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본의 관점에서 이거 자본 아니에요. 자본과 산업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내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그럴듯해요. 거짓말 같아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딱딱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 돈의 입장에서. 예, 철저하게 돈의 입장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환경 얘기하면 왠지 막 정치적일 것 같고 좌파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환경 얘기 말고 하겠어요? 환경 얘기 말고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핵발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없애고 외국에 수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핵기술을 외국에 수출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정수가 필요하다. 알겠죠? 됐다. 우리 강민 거의 기절, 거의 강민 지금 거의 사경을 강민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됐다. 최선 수업할 때 끼어 있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자지. 아니 그래 최선 쌤을 듣는 소리 그래서 쌤 듣는 소리가 됐으니 고마워. 그래서 또 핵발전과 관련된 국제 정치학도 있거든요. 국제 정치학 관점에서도 핵발전을 없애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핵발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국제 정치학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핵발전을 하잖아요. 수출 못 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애플, BMW, 아우디, 벤츠 뭐 선언했어요? 친환경 에너지로만 생산된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게 아세요? 애플 그 코드 바뀌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회사는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죠? 전부 친환경 에너지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미국 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본사는요. 모든 전기를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식의 친환경 에너지만 받아들여서 회사를 돌려요.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은 그 회사에서 쓰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대기업들은 부품을 100%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 부품을 조달받죠. 예를 들면은 애플의 패널, LCD 패널 LG에서 받죠. 그 다음에 배터리 LG에서 받죠.
반도체 삼성한테 받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실은 애플 전화기 뜯어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다 이건데 중요한 건 그 삼성 입장,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그 납품받는 부품들도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2017년에 BMW에서 우리나라에 한번 왔어요. 왜? BMW 안에 들어간 모든 배터리가 다 LG 거거든요. BMW, 아우디, 벤츠에 들어간 모든 배터리가 다 LG 거예요. 그래서 LG에 와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상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도 그렇게 좀 생산해 달라. 하지만 2017년 한국에 그게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했겠어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한국에서 이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힘들다라고 LG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왜? 전 지구에서 LG를 대신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업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도 어쩔 수 없이 그 한국에 대한 문제는 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플도 뭐냐면 그 벤츠, 아우디 그 얘들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영원할까요? 예를 들면 중국 애들 미친 듯이 따라오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중국이나 대만 같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갑자기 중국이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핵발전소 다 없애. 그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날은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는 핵발전소 없애. 하면 그게 그날 없어지는 거야. 석탄. 미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석탄 발전 없앴죠. 네. 시진핑 한마디로 없애는 거 그냥 석탄 발전 없애. 그 석탄 발전 없애가지고 지금 중국에 다 단전됐어 지금. 그거 알아요? 맞아요. 시진핑 주석이 석탄 발전 없애라 그래가지고 화력 발전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한겨울에 지금 저기 중국의 막 소도시들 막 단전되고 뭐 거기 인민들 추워가지고 아우 추워 난방이 안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공산국가야. 공산국가는 그런 막감이 있단 말이야. 막가는 게 있다고. 그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은 준비가 됐다고 하면 갑자기 야 핵발전 다 없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제품을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에 생산하겠지. 그럼 애플, 벤츠, 아우디가 거기서 일부 납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발전은 이제 더 이상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 정치학 입장에서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 있어 없어요? 없을걸. 있긴 있어요. 좋은 정치인들은. 근데 핵발전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줘요. 알고 있어도 안 해줘요. 왜? 원전 마피아한테 계속 하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을 공부할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배우는 것들이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강민 알겠어요? 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원전 마피아한테 밑보이면 죽어요, 사실은. 예, 암살한다니까 죽인다니까요. 이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치안이 발전하고 언론이나 이제 민주화가 발전한 곳에서는 쉽진 않지만 약간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정치가 좀 혼란스러운 나라 이런 데서는 잘 죽여요. 잘 죽여요, 이런 나라에서는. 물론 나같이 듣보잡인 사람들이 떠드는 건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서 막 떠드는 거죠, 나는 이제. 근데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제 듣보잡이라 막 아무런 얘기 다 한다.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수소결합 관련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쓰나미 불었을 때 네. 후쿠시마 원전 끼우뚱 해가지고 일본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쓰나미 불었을 때 대처 탁탁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원전 마피아가 반대해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일본이 사실 또 원전 마피아의 천국이에요. 예. 그 커넥션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원전 마피아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본이 그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원전 마피아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슨 마약 카르텔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양 쌍밤 때리는 애들이 원전 마피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합법이 무서운 거라고 했죠. 마약 카르텔들은 조직원을 동원하지만 원전 마피아들은 한 국가의 경찰과 군을 동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조폭이 세요, 경찰이 세요? 경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폭이 아무리 세도 그 마동석 이런 경찰의 아저씨들이 가면 조폭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하여튼 그렇다. 범죄도시 봤죠? 범죄도시? 경찰 아저씨 무섭죠? 예,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만. 어. 2022년도에 재밌는 영화 너무 많이. 정말요? 다 스트레인지 다 아바타 2도. 아 맞아, 아바타. 아바타 봤어요, 여러분들? 저 봤는데 네. 그게 10년 전 영화라는 게 좀 말이 안 돼. 그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CG가 네. 엄청났죠. CG도 CG인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 안에 들어있는 철학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안 봤어요? 그걸 안 꼭 보고. 보셔야 돼요. 아바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 닥터 에볼타. 아닌데 아발타인가? 아발 ABAT. 그냥 아바타인가? 네, 아바타요. R 안 들어가나? 아바타인가? R 마지막에 있어요. R 마지막에. 맞다. 아바타. 그죠? 아바타. 굉장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엔드게임. 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특수효과 때문이 아니고요.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생태주의 혹은 자연주의 그리고 문화 다양성 이 정말 환상입니다. 거기 뭐냐면은 이 문화 다양성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 외계 종족 이게 뭐냐면 보통 외계인 나오면 외계인이 블랙팬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외계인이 괴물이잖아. 블랙팬서는 최고의 영화죠. 예, 최고의 영화죠. 아파트 저는 블랙팬서. 예, 그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역사를 이해하고 보면 정말 감동의 영화인 거예요. 그 민족들. 예, 엄청난 영화입니다. 예. 이거 원만. 예, 근데 약간 아바타 얘기만 하면 보통 외계인은 나오면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우냐면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아바타는 이게 반대야. 사람과 그리고 자본, 대기업이 나오죠? 이게 악당이야.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이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이게 자본과 인간이 악당이고요. 이 외계인들이 뭐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외계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요.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제국주의. 그리고 이게 뭐로 읽히겠어요? 식민지. 근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여기가 지고 여기가 이겨버렸죠. 여기가 이겼잖아. 다 장악하고 막 우리나라도 여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맥혀가지고 막 최후의 결과 말하는 줄.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식민지가 됐던 나라 중에 민주국가와 민주국가와 선진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로 돌아선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20세기에 제국주의가 됐었던 나라 중 유일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유일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유엔이 선정한 선진국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선정한 선진국이에요. 유엔의 웅크타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선진국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겪었음에도 그래서 식민지를 겪었는데도 선진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G7에 들은 그리고 어떻게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아바타에 있는 이 외계인들 한국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한국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막 존나 공격하잖아요. 처음에 막 죽고 다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이겨요. 그 안에 생태주의, 자연주의, 문화 다양성 이게 왜냐? 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영화 만든 감독이 누구지? 제임스 카메론. 무슨 감독? 타이타닉.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어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조금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벌었겠죠.
타이탄 영화 봤어요? 저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것도 꼭 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볼만해요. 힙 진짜 이거 아니야? 네, 맞아.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걸로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돈을 엄청 벌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써야죠. 돈을 그냥 조 단위로 벌었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건물을 많이 사서 대대손손 건물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엄청 벌잖아요. 기부. 그러면 기부도 좋은데 이 미국 사람들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돈을 엄청 벌면 그 돈으로 건물 사야지 땅 사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돈을 엄청 벌면 첫 번째는 기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좋은데 어릴 적 판타지 이걸 실현하려고 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망해도요. 이 가치가 살아있는 한 미국은 아주 선진국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요. 우리 어릴 적 어떤 판타지가 있어요. 우주여행 해야지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서 외계인이랑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ET도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앨런 머스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꿈들이 있잖아요. 그걸 돈을 엄청 벌면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미국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쓰레기 같은 애들도 많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이건 진짜 존경할 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때 진짜 정말로 어렸을 때 막 상상으로만 했었던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거래.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뭐 했느냐? 바로 그 19세기에 나왔던 그 뭐냐면 그 SF 소설 중에 해저 산만리라는 그래서 최첨단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거를 좋아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번 모든 돈을 투자해서 해양 해저 연구팀을 만들어. 그래서 직접 저 해저를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고 그다음 과학자를 고용해서 그 최첨단 잠수함을 타고 수심 2km까지 핵잠수함보다 더 깊게 내려가는 잠수함을 설계해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잠수함 이 운전 자격증을 따서 직접 내려가서 해저를 관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 많이 벌면 땅 사고 건물 사야지 이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내가 그 아기 때 가졌던 나의 그 판타지를 죽기 전에 해보고 죽겠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돈이 정말 멋지게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 덕에 과학과 경제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카메론이 타이탄이 끝나고 10년 동안 바닷속을 갈고 다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서적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해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해저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거지만 제임스 카메론은 1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내려가서 해저 생태계를 관찰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돌을 깨우친 거예요. 그 뭐냐면 와 인간 세상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 우리가 자연 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영화 기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바타예요. 그래서 아바타는 인류 역사상 나온 영화 중에 아주 기념비적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바다를 갈고 다니면서 자연, 누구도 보지 못한 자연 하겠어요? 을 쫙 보고 온 어떤 돌을 깨우친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원체 또 이런 대작 영화는 또 잘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돈 되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돌을 깨우친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 만수르 지금 내가 해준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서 느껴지죠. 이게 많아요. 예, 막 느껴질 거예요. 내가 해드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애초에 나무도 예, 예. 똑같이 나요. 예, 그래서 거기 어떤 중요한 대사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왜 침략하냐면요. 자, 제국주의가 이 여기에 있는 이 우리 식민지 같은 걸 왜 침략해요? 바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자원. 예를 들면 중동에는 석유, 아프리카에는 히토류 뭐 이렇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 그냥 침략한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예, 뭐 그냥 뭐 대륙 침략 교두를 한 거. 아니 뭐 anyway.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요. 이 외계인들이 사는 행성에 특별한 광물이 있어요. 광물. 예, 뭐 그런 거예요. 광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기업과 함께 들어온 어떤 학자께서 거기 이제 그 생물 선생님 한 분 나오는데 그분께서 이 행성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성에 있는 생물 체계 이게 위대한 자원이다. 뭐냐면 이거를 파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외계 행성에 벌어지는 생태와 자연을 연구해서 인간과 공존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진짜 돈이 된다 라고 학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연을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의 공존이 중요하다. 그 중간에 알죠? 여자 박사님. 예,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대기업 CEO랑 막 언쟁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야 막 군대 이용해가지고 야 빨리 이거 갖고 와야지 이런데 막 이 학자가 막 반대하거든요. 무슨 막 중요한 나무 하나 있는 나무 파괴하려고 막 할 때. 근데 그러면서 이 학자가 이 행성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생태 자체가 위대한 자원이다. 이거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막 학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이걸 안 봤다고? 무려 3시간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진짜 순삭, 3시간 순삭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 재밌어요. 강민이 봤어요? 네. 이거 꼭 봐야지. 이때가 그 3D 안경 있었는데. 네, 맞아. 그래서 그 판지 빨간색 판지 파란색 있는 안경 있잖아. 네, 그러니까 왜 그 극장에서 3D 그 3D 막 영화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나왔던 영화죠. 3D. 그래서 근데 너무 막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김선아랑 극장에 2번이나 가서 봤어요. 한 번 보고 너무 재밌어서 또 가서 봤어요. 네, 정말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안 봤구나. 아바타를. 지금 2편이랑 3편까지 다 촬영해놓고. 예, 이제 곧 나온대요. 곧 나온대요. 네. 아, 이게 나오면 뭐 어벤져스 이번 저리 가랄 거예요. 아마.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이런 건 미국 문화의 재탕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언맨, 배트맨, 슈퍼맨 이런 애들 몇 년도에 나오는 건 줄 알아요? 1930년대에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 문화의 그런 사실은 슈퍼히어로 문화는요. 사실 죽은 문화예요. 더 이상 미국은 창의력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맨날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것만 재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아바타는 그거와 결이 다른 거예요. 그거와 결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바타라는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올바로 쓰는 좋은 예. 알겠어요? 진짜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게 쓴다를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이런 걸 좀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집 사고 땅 사지 말고요. 알겠죠? 나의 판타지를 실현해 보자. 죽기 전에. 어차피 죽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래서 하여튼 나는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할 거로 기대를 해요. 알겠죠? 좋다. 자, 그다음 요거. 자, 그다음 뭐냐? 첫 번째, 자,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아이디얼 아이스 크리스탈. 의 로컬 구조.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아이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스의 의미가. 그냥 차가운 얼음이다가 아니라 이 아이스의 그 물리학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수소 결합의 최적화된 녀석이라고 했었죠. 그 얼음이 만들어질 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물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슈쇼가 자, 근데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두 쌍이 있죠. 비공호 전자쌍 알죠?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 예를 들어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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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이따 손 치자. 알겠죠? 그래서 H2O에서 산소는 수소 2개, 비공호 전자가 2개. 여기서 아주 규칙적인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면, 자, 이 수소 쪽으로, 자, 바로 H2O 분자가 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또 H2O 분자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H2O 분자가 접근을 하고, 또 이쪽으로 H2O 분자가 접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면, 자 봐요.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사이의 수소, 산소 사이의 수소가 들어간다고 했죠. 산소 사이의 수소. 자, 그럼 이때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는 델타 플러스니까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그게 어디서?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모델에서 우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각도는 몇 도? 각도는 180도. 그래서 수소를 중심으로 지금 직선이 그려지고 있죠. 자,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로컬 구조에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수소 결합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인 예를 들어 산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가 껴들어가면 수소 결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사실은 이 모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수소는 다른 분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뭘 하고 있다? 침투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침투한다? 비공호 전자.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 결합에서 핵심은 수소가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쪽으로 쑥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은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비공호 전자쌍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되려면 어떤 분자의 수소가 다른 분자 전자구름의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향한다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비공호 전자쌍도 반드시 한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하나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나려면 바로 한 개의 수소와 한 개의 무엇이 비공유 전자쌍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소 결합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양론적 개념이에요.
즉 수소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누구가 하나씩 필요하다. 비공호 전자쌍 하나, 수소 하나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수소결합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수소결합의 평균적인 개수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예전에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손바닥 두 개로 짠 박수 한 번을 쳤죠? 좋아요. 그러면 손바닥 두 개로 한 번의 박수를 쳤다면 평균적으로 한쪽 손바닥이 절반의 박수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뭐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수소결합이 한 번 이루어져요. 근데 이 수소결합은 잘 봐요. 이 수소만 있다고 수소결합 되나요? 이 산소만 있다고 수소결합 되나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수소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다가 짜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쪽으로 절반의 수소결합이, 이쪽으로 절반의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이상적인 얼음 결정 구조에서는 이 수소결합이 몇 방향 나타나나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나타나는데 모든 방향으로의 수소결합이 절반의 수소결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1.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소결합 개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절반의 수소결합이 네 방향 이루어지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그게 H2O 한 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H2O 한 분자당 2분의 수소결합이 네 방향이니까 어떻게? 수소결합이 몇 번 나타난다? 두 번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적으로다가 평균적으로다가 혹은 산술적으로다가. 알겠죠? 자, 이때 요 개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최대 개수예요. 그럼 최대 개수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적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면의 존재.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음인데 얼음이 무한정 크진 않잖아요. 그럼 얼음의 가장 최외곽 표면에는 그 H2O 분자에 또다시 접근하는 분자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한 자리씩 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표면이 존재하거나 혹은 저 결정 구조의 불규칙성. 자, 지금은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디얼을 다른 말로 쓰면 퍼펙트예요. 즉 수소결합으로 형성된 얼음 결정 내에 모든 부분의 구조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때 실제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땐 이렇게 예쁘게 구조가 규칙적인 게 아니라 어느 한 자리의 분자가 운동 에너지를 등을 갖고 이탈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규칙성이 나타나면 이런 수소결합들이 한 자리씩 두 자리씩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전체 수소결합 가능성은 이거보다 약간 작아질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대 입시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서울대 입시에서 나왔던 거예요. 바로 퀴즈 H2O 1몰로 생성된 아이스에서 나타나는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는,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배웠으니까 얼마? 몇 개? 2몰개. 아시겠죠? 왜냐하면 한 분자당 2개라고 했으니까 1몰 개수는 2몰개 있겠지 뭐. 알겠죠? 그것도 몇 개? 최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 시험 문제에서 이걸 냈다면 면접 문제였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왜 최대냐?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최대냐? 왜 실제는 이것보다 작냐? 이런 걸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답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네. 짜잔. 자, 한 분자당 나타나는 수소 결합의 개수인데 그것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분자에 따른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자, 수소 결합으로 다음이 할 얘기는 요건데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체 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서 얘들끼리 모여 고체 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혹은 얘들끼리 모여 고체 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그걸 하필 또 뭐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모여 고체 결정 구조가 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얼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모여서, 자, 당연히 이제 마지막 얘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는 우리가 보통 무슨 상태라고 하죠? 기체라고 합니다만 얘도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될 수 있잖아요. 됐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이때 그 고체 결정 구조인데, 이때 분자당 수소 개수, 자, 이게 몇 개 있어요? 한 개.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몇 개 있어요? 3개. 근데 분자당 비공유 전자쌍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한 쌍, 두 쌍, 세 쌍 있고요. 얘는 두 쌍 있고요. 얘는 한 쌍이다 말이지. 그렇다면 생성되는 최대 수소 결합 개수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냐고요. 자, 아까 이건 답이 있죠. 이건 몇 개였어요? 2개.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겠어요? 1개고요. 여기서도 몇 개라고 했어요? 1개. 왜? 아까 얼음 결정 구조 그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수소 결합이 나타나려면 평균적으로 반드시 수소 1개와 비공유 전자 1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HF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비공호 전자는 많지만 수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분자 하나당 하나의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수소 결합 개수 퍼 한 분자. 자, 물은 방금 얘기를 했고요. 암모니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보시다시피 수소는 많지만 비공호 전자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중 이것이 바로 수소 결합의 뭐한 분자? 최적화된 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우주를 뒤져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자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구가 아니더라도 수소 결합으로 엉겨 있는 얼음은 전 우주에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 우주에 많이 발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통해서 물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얘기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나 그 입시 같은 데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 겸사겸사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